겨울철 식물에 대한 여러분의 사랑과 보살핌이 사실은 느리고 치명적인 실수로 이어지고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가요? 가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녹색 반려동물에게 잘해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똑같은 치명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중 핵심은 바로 물입니다. 물을 주는 행위는 보통 보살핌의 표현이지만 겨울에는 대개 사형 선고가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추울 때 물을 줘도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과정의 이면을 전부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습관적인 관리가 왜 치명적일 수 있는지, 언제 물이 식물에게 구원이 되고 언제 사랑하는 고무나무 관짝에 박는 마지막 못이 되는지 알게 될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장담컨대 여러분은 손에 든 물뿌리개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이번 겨울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 컬렉션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물을 적당히 줬는데도 화분 바닥에서 진흙탕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경험이 있다면 댓글에 네라고 남겨주세요. 겨울철 올바른 물주기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심장부로 짧은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창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일조량이 짧을 때 식물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봅시다. 동면 중인 곰을 상상해 보세요. 곰은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심장 박동은 느려집니다. 바로 동면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식물은 추위가 시작되고 일조량이 줄어들면 휴면 상태에 빠집니다. 과학적인 용어로는 휴명이 도어맨시라고 하죠. 이것은 병이 아니라 진화가 설계한 자연스러운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식물 내부의 모든 과정은 최소한으로 느려집니다. 빛이 극도로 부족하기 때문에 광합성은 거의 멈추고 당연히 에너지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성장이 중단되는 것이죠. 식물은 새 잎이나 새 줄기를 만들지 않고 그저 기다립니다. 봄을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식물이 성장하지 않고 광합성을 하지 않으며 전반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면 폭발적인 성장을 하던 여름처럼 많은 물이 필요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당연히 아닙니다. 물은 성장과 광합성을 위해 필요합니다. 성장이 없다면 물에 대한 필요성은 수십 배 감소합니다. 바로 여기에 재앙으로 이어지는 근본적인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식물의 내부 시계가 깊은 겨울밤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한여름인 것처럼 식물을 돌봅니다. 여러분의 녹색 반려식물이 지금 동면 중인 곰이라는 이 단순한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올바른 겨울철 관리의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자, 식물이 겨울철에 휴면한다는 사실은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단순히 물주기 규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와 원리를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휴면 과정의 생리학적 세부 사항에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진대사 속도의 저하,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햇볕이 풍부한 여름에는 식물이 광합성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합니다. 광합성은 복잡하지만 쉽게 말하자면 빛과 물,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당분, 즉 에너지를 생산하는 에너지 공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너지는 새로운 잎과 줄기, 뿌리를 키우고 꽃을 피우는 데 사용됩니다. 여기서 물은 단순한 재료뿐만 아니라 토양의 영양분을 식물 전체로 운반하는 운송수단 역할도 합니다. 수천 대의 차량이 바쁘게 움직이는 활기찬 대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겨울에는 어떨까요? 해가 떠 있는 시간이 몇 시간 되지 않고 빛의 강도도 최소화됩니다. 이 에너지 공장은 작업을 거의 완전히 중단합니다. 효과적인 광합성을 하기엔 햇빛이 턱없이 부족하죠. 식물은 초절전 모드로 전환하고
에너지를 극도로 아낍니다. 새로운 세포는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수액의 이동도 최소한으로 느려집니다. 식물 내부의 그 대도시는 마치 시에스타에 들어간 조용한 시골 마을처럼 변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우리가 계속해서 물을 쏟아붓는다면 시스템에 붕괴가 일어납니다. 물은 뿌리로 들어가지만 공장이 멈췄기 때문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운송도 필요 없죠. 뿌리 시스템은 이 많은 양의 수분을 흡수하거나 처리할 능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물이 흙 속에 고여 있으면서 뿌리가 숨 쉬는데 꼭 필요한 산소를 밖으로 밀어냅니다. 맞습니다. 뿌리도 숨을 쉽니다. 산소가 부족해지면 뿌리 세포는 죽기 시작하고 썩어버립니다. 이것은 마치 자고 있는 사람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음식을 소화할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잠자는 식물은 물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시각적으로 확인해 보세요. 건강한 뿌리는 하얗고 단단하며 생기가 넘칩니다. 반면 물이 너무 많았던 흙 속의 뿌리는 갈색빛이 돌고 흐물흐물하며 불쾌한 냄새를 풍깁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의 시작입니다. 이 세포 수준의 메커니즘을 이해해야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물주기를 무조건적인 선행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릴 수 있습니다. 겨울잠을 자는 식물의 생리를 이해하면 모든 식물 집사가 반드시 배워야 할 황금률이 나옵니다. 바로 과습보다 건조가 낫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를 주문처럼 외우지만 단순한 구호가 아닌 과학적인 근거를 따져봅시다. 식물에게 물이 부족할 때와 너무 많을 때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은 그 본질이 완전히 다릅니다. 식물에게 물이 부족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식물은 내부 저장 양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잎이 탄력을 잃고 축 처집니다. 식물은 마치 목마르다, 물을 달라 하고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뭄이 극심하게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면 한 번의 충분한 물주기로 식물은 완벽하게 회복됩니다. 잎은 다시 싱싱해지고 생명을 이어갑니다. 물론 스트레스는 받지만 대개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식물은 진화적으로 짧은 건조 기간에 적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과습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알다시피 화분 속의 과도한 물은 산소를 밀어냅니다. 뿌리는 질식 상태에 빠지며 썩기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뿌리 썩음병, 즉 근부병이라고 하는데 이는 매우 교활합니다. 건조할 때 잎이 시드는 것과 달리 과습의 초기 증상 또한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떨어지는 식으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초보 식물 집사는 이를 보고 혹시 물이 부족한가 하고 생각해 더 많은 물을 주어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하지만 썩어버린 뿌리는 물이 있어도 더는 흡수할 수 없습니다. 식물은 늪에 빠져 있으면서도 목마름에 시달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광범위한 뿌리 썩은병에 걸린 식물을 살리는 것은 매우 어렵고 종종 불가능한 작업입니다. 이는 긴급한 분갈이, 썩은 뿌리 전체를 제거하는 절단 작업, 그리고 살균제 처리가 필요하며 성공할 확률도 낮습니다. 저울을 상상해 보세요. 한쪽에는 쉽게 고칠 수 있는 일시적인 목마름의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식물을 죽음으로 이끄는 비가역적인 부패 과정이 있습니다. 당연히 과습의 위험이 훨씬 무섭습니다. 따라서 물을 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이 든다면 항상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하루, 이틀, 며칠 더 기다리세요. 가벼운 건조는 불필요한 단 한 번의 과도한 물주기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해를 끼칩니다. 기억하십시오. 건조할 때는 식물이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치지만
과습일 때는 조용하고 교활하게 죽어갑니다. 자, 이제 이론적인 부분은 충분히 이해했으니 실전으로 들어가서 겨울철 식물 관리에서 가장 흔한 실수,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실수인 규칙적인 물주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내 이야기인데 하고 뜨끔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 토요일 아침에 물을 줘야지 하고 딱 정해두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일상에 질서가 생기고 체계적인 관리처럼 보이니까 편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방식은 식물을 저세상으로 보내는 지름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은 고정된 상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환경 요인에 따라 매일매일 변합니다. 겨울철 2주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첫째 주는 내내 흐리고 칙칙해서 해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둘째 주는 놀라울 정도로 햇살이 좋아서 창문으로 햇볕이 강하게 들어왔죠. 당연히 겨울이라 하더라도 둘째 주에 광합성이 더 활발했고 그만큼 수분 증발량과 물에 대한 요구량도 훨씬 높았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매주 토요일에만 물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첫째 주 토요일에는 흙이 아직 축축했을 텐데 이때 물을 주면 과습으로 식물에게 독이 됩니다. 반대로 햇살이 좋았던 둘째 주는 이미 수요일쯤부터 목말라 했을 거고 토요일이 올 때까지 식물은 며칠을 더 힘겹게 버텨야 했을 겁니다. 규칙적인 물주기는 살아있는 생명체의 실제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이건 마치 아이가 배고픈지 혹은 방금 배불리 먹었는지 상관없이 하루 3번 200g씩만 밥을 주겠다고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요인도 있습니다. 바로 실내 온도입니다. 오늘은 난방이 빵빵하게 돌아가 방이 뜨겁고 건조할 수도 있고 내일은 환기를 시켜서 창가 온도가 뚝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 흙이 더 빨리 마를 것이고 후자는 더 느리겠죠. 심지어 작은 틈새 바람, 즉 통풍만으로도 수분 증발 속도는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임무는 맹목적인 달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처한 환경과 식물의 언어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은 물주기 스케줄이 아니라 점검 스케줄이어야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식물을 점검하되 오직 지금 당장 물이 필요한 식물에게만 물을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경직된 스케줄을 버리고 유연하고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여러분이 단순한 식물 소유자를 넘어 진정한 반려식물 애호가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금 화면에 달력 예시가 보일 겁니다. 하나는 물주기 스케줄이라는 글자와 함께 X 표시가 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점검 스케줄이라는 글자와 함께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단순한 개념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좋습니다. 정해진 스케줄대로 물을 주는 방식은 이제 그만둡시다. 그렇다면 식물에게 물 줄 때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확실한 흙습도 체크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추측은 버리고 이제 정확한 사실의 근거에서 판단합시다. 타글람하타. 첫 번째, 손가락 테스트. 첫 번째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고 직관적인 방법인 바로 손가락 테스트입니다. 방법은 간단해요. 검지손가락을 흙 속으로 1cm 정도, 즉 손가락 한마디 깊이만큼 넣어보세요. 만약 이 깊이의 흙이 축축하고 손가락에 달라붙는 느낌이라면 아직 물 줄 때가 아닙니다. 식물은 지금 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손가락이 건조하고 깨끗하며 흙이 푸석푸석하게 느껴진다면 바로 물을 줄 타이밍입니다. 이 방법은 대부분의 작거나 중간 크기의 화분에 잘 맞습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주요 뿌리가 있는 화분 깊은 곳의 습도를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겉흙은 말랐어도 아래는 여전히 물바다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날카라. 두 번째, 나무 막대 테스트 따라서 큰 식물이나 깊은 화분에는 두 번째 방법인 나무 막대 테스트를 추천합니다. 가공되지 않은 나무 막대기라면 무엇이든 좋아요. 예를 들어 흔한 나무젓가락이나 긴 꼬치 막대, 혹은 일반 연필도 좋습니다. 뿌리를 최대한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화분 바닥까지 깊숙이 꽂아 넣으세요. 몇 분 뒤에 꺼내서 자세히 관찰해 봅니다. 만약 막대가 젖어 있거나 어두운 흔적이 남아 있거나 흙, 알갱이가 붙어 있다면 깊은 곳까지 충분히 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막대가 거의 건조하고 깨끗하게 나왔다면 망설이지 말고 물을 주세요. 이 방법은 화분 전체 깊이의 상태를 알려주는 가장 정확한 지표입니다. 타메르카. 세 번째, 무게 측정법.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무게 측정법입니다. 이 방법은 작거나 중간 크기의 플라스틱 화분에 담긴 식물에 아주 유용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준 직후에 화분을 들어서 무게를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며칠 동안 주기적으로 들어보세요. 흙이 마를수록 화분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무게만으로 식물에게 물이 필요한지 아닌지를 실수 없이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빠르고 도구가 필요 없으며 흙의 상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각 화분의 흙 상태에 대한 완전하고 객관적인 그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직감이 아닌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주기를 결정하세요.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간과하기 쉽지만 겨울철 뿌리 건강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바로 물 온도입니다. 물은 그냥 물인데 무슨 차이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식물이 따뜻한 실내에 있고 화분 속 흙의 온도는 예를 들어 섭씨 20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도꼭지에서 바로 받은 얼음처럼 차가운 물, 온도가 5도에서 7도 정도인 물로 물을 줍니다. 뿌리 시스템에는 정말 충격적인 일입니다. 마치 한여름에 갑자기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것과 같은 충격인 셈이죠. 생리학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급격한 온도 변화는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는 미세한 뿌리 잔털에 심각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이 뿌리 잔털들은 냉각 충격을 받아 수축되거나 경련을 일으키며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수분 흡수 능력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방금 물을 준 식물은 그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물은 화분의 고yo 과습과 뿌리 썩음의 위험을 높이고 식물 자체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차가운 물로 정기적으로 물을 주게 되면 뿌리 시스템 전체가 약해지고 뿌리 썩음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더욱 취약해집니다. 식물의 성장은 더뎌지고 잎을 떨구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인이 무엇인지 고민하겠지만 정작 자신이 식물에게 정기적으로 차가운 샤워를 시키고 있다는 사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물의 온도는 얼마일까요?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주기에 사용할 물은 실내 온도와 같거나 혹은 1-2도 정도 더 따뜻해야 합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 미지근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온도여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물뿌리개나 병에 물을 받아 식물이 있는 같은 방에 몇 시간, 가능하다면 하루 정도 미리 놓아두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안 물은 필요한 온도까지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수돗물에 포함된 식물에게 해로운 염소 성분 일부도 증발됩니다. 이 간단한 행동은 큰 노력을 요하지 않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반려식물들의 스트레스 수준을 현저히 낮추고 힘든 겨울철에도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화면 연출을 위해 수도꼭지물과 실내에 보관한 물의 온도를 온도계로 비교하여 보여주는 것은 이러한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시켜주는 매우 설득력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정해진 시간에 물을 주는 것만큼이나 많은 식물을 망가뜨리는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식물 유형별, 개별적인 요구사항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녹색 반려 식물들에게 하나의 물조리개와 동일한 관리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고양이, 햄스터, 그리고 열대어를 같은 사료로 먹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 결과는 끔찍할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의 세계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각 식물 그룹은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습득한 고유의 수분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휴명이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실내 식물들을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바로 다육식물과 선인장입니다. 이 식물들은 사막이나 건조한 지역 출신입니다. 이들의 본성 전체가 자신의 육질 잎과 줄기의 물을 저장하고 최대한 아껴 쓰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겨울에는 빛이 부족해지면서 이들은 아주 깊은 휴면 상태에 빠집니다. 신진대사가 거의 멈추는 것이죠. 이 시기에 물을 주는 것은 사실상 확실한 사망 선고와 다름없습니다. 이들의 뿌리 시스템은 습한 환경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즉시 썩어버립니다. 대부분의 다육식물과 선인장에게 적용되는 겨울철 규칙은 간단합니다. 바로 물을 거의 주지 않는 것입니다. 10월부터 3월까지는 뿌리가 완전히 마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징적인 의미로 한두 번만 물을 주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열대 및 아열대 숲 출신의 식물들입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키우는 잎이 무성한 식물들, 즉 고무나무, 몬스테라, 스파티필룸, 고사리류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고향에는 눈이 오는 뚜렷한 겨울은 없지만 우기와 건기 같은 계절적 변화는 존재합니다. 이들 역시 휴명이가 있지만 다육식물만큼 깊지는 않습니다. 생명 활동을 완전히 멈추지는 않고 단지 속도를 크게 늦출 뿐입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도 겨울에 물은 필요하지만 여름에 비해 훨씬 적은 빈도와 양이 필요합니다. 이들에게는 흙을 말리는 규칙이 적용됩니다. 즉, 화분 속 흙이 3분의 1, 심지어는 절반 정도까지 완전히 마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물을 줘야 합니다. 단순히 저는 식물에 2주에 한 번 물을 줍니다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흙 상태를 확인하고 자미오쿨카스에게는 한 달에 한 번, 스파티필룸에게는 열흘에 한 번 물을 줍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각 식물의 원산지를 알아보십시오.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면 그 식물의 요구사항이 명확해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개별적인 관리와 여러분의 컬렉션 건강을 지키는 핵심 열쇠입니다. 자, 이제부터 겨울철 다육이와 선인장 물주기에 대해 아주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주제는 특별히 중요한데요. 언뜻 보기엔 가장 키우기 쉬워 보이는 식물인데도 초보자들이 여기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들의 뛰어난 건조 내성이 우리에겐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모든 것을 의인화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목이 마르면 이 불쌍한 선인장도 물을 줘야지 하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과도한 보살핌이 식물을 죽이는 주범입니다. 물 주는 방법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이들의 생애 주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자연 상태의 사막에서는 비가 드물지만 한 번 오면 아주 폭우처럼 쏟아집니다. 이 식물들은 이때 엄청난 양의 수분을 빠르게 저장하고 그 비축분으로 몇 달을 버티도록 적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겨울은 이들에게 단순히 추운 계절이 아니라
햇빛이 가장 부족하고 건조한 시기와 동일합니다. 햇빛 부족은 식물에게 가장 깊은 휴명기에 들어가라는 신호입니다. 말 그대로 모든 생명 활동이 멈춥니다. 이때 흙에 물을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자고 있는 뿌리는 당연히 물을 흡수할 수 없습니다. 수분은 흙 속에 그대로 남습니다. 다육이 흙은 일부러 배수가 잘 되게 양분이 적게 만듭니다. 물을 머금고 있으라고 만든 흙이 아닙니다. 실내 온도에서 이렇게 축축한 환경은 순식간에 곰팡이와 박테리아 같은 부패성 병원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뿌리는 말 그대로 며칠 만에 썩어버립니다. 이때 선인장이나 에케베리아 같은 지상부는 내부 저장된 수분으로 오래도록 건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줄기가 물러지거나 반점이 생기는 등 이상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무엇일까요? 9월 말에서 10월 초부터는 물 주는 횟수를 줄이기 시작하고 간격을 늘립니다. 11월쯤 되면 물주기는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섭씨 10도에서 15도의 시원한 환경에서 월동하는 대부분의 종들은 3월 초까지 물을 완전히 끊습니다. 만약 식물이 따뜻한 실내 창가에서 월동한다면 한 달에서 한 달 반에 한 번 정도 아주 소량, 말 그대로 물두세 숟가락 정도로 윗흙만 살짝 적셔주세요. 이는 가장 가느다란 잔뿌리만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식물의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으세요. 식물이 약간 쪼글쪼글해지기 시작했다면 그때 아주 소량의 물을 줄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약간의 수분 손실, 저희가 쭈글거림이라고 부르는 현상은 이들에겐 지극히 정상입니다. 말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겨울에 선인장을 말라 죽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썩혀 죽이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이제 다육식물의 정반대, 즉 열대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몬스테라, 필로덴드론, 알로카시아, 칼라데아, 스파티필룸 등 습한 정글에서 온 다양한 식물들이 여기에 속하죠. 이 식물들의 겨울철 관리는 사막 출신인 다육이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여기에도 알아야 할 중요한 관리 포인트와 흔한 실수들이 있습니다. 선인장과는 달리 이 식물들은 잎이나 줄기에 많은 양의 물을 저장하는 메커니즘이 없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비가 자주 오고 공중 습도가 매우 높은 습한 열대 우림입니다. 토양에 항상 수분이 있는 환경에 익숙하죠. 따라서 겨울이라고 물을 완전히 끊어버리면 이들은 말라 죽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일조량이 짧은 우리나라의 겨울 환경에서는 열대 식물들 역시 성장을 늦추고 상대적인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다육식물처럼 깊은 휴면은 아니지만 성장이 둔화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물을 완전히 끊지는 않지만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지고 필요한 물의 양도 줄어듭니다. 여기서 가장 큰 실수는 여름철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물을 주는 것입니다. 왕성하게 자라는 여름에는 몬스테라에게 3, 4일마다 물을 줘도 식물은 그 물을 기쁘게 마셔 없앱니다. 하지만 겨울에도 똑같이 물을 주면 뿌리가 썩는 이른바 과습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바로 흙 상태 확인이라는 기본 규칙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대부분의 열대 식물들은 겨울에 화분의 흙이 약 3분의 1 정도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피커스나 싱고니움처럼 비교적 건조에 강한 식물이라면 흙이 절반 정도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야 흙 전체가 고르게 젖도록 충분히 물을 줍니다. 즉, 물을 주는 양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주는 주기를 늘리는 것입니다.
여름처럼 흠뻑 주되 횟수를 훨씬 줄이는 거죠. 예를 들어 여름에 4일에 한 번씩 물을 줬다면 겨울에는 10일에서 12일에 한 번꼴로 바뀔 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주기는 화분 크기, 흙 배합, 그리고 실내 온도와 습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맞는 급수 스케줄은 존재할 수 없으며 손가락이나 나무 꼬챙이로 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스파티필름이나 일부 양치식물처럼 소위 물 먹는 하마라 불리는 식물들에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들은 물이 부족하면 잎이 축 처지면서 즉시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겨울에는 이 식물들조차 항상 흙이 젖어 있는 상태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잎이 살짝 시드는 것은 재난이 아니라 물을 줄 때라는 신호일 뿐입니다. 뿌리가 숨 쉴 수 있도록 물주기 사이에 흙이 어느 정도 마를 시간을 꼭 주세요. 물주기 빈도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지만 여러분의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치명적인 실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세 번째 결정적인 실수, 나쁜 배수 환경입니다. 물 주는 주기, 흙 상태, 식물의 요구사항을 완벽하게 맞추더라도 화분에서 물이 빠져나갈 곳이 없다면 결국 그 안에는 치명적인 늪이 만들어집니다. 배수란 무엇일까요? 가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화분 바닥에 있는 배수구멍을 의미합니다. 이 배수구는 실내 식물의 99%에게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예쁜 장식용 화분 카슈포이라도 구멍이 없다면 식물을 직접 심는 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일입니다. 뿌리가 흡수하지 못한 물은 반드시 화분 받침으로 자유롭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만약 물이 바닥에 고여 있다면 흙의 가장 아래층은 산소가 없는 늪으로 변하여 뿌리가 순식간에 썩게 됩니다. 겉흙이 아무리 말라 보여도 아래쪽은 이미 재앙 상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규칙, 배수구멍이 충분히 있는지 그리고 막히지 않았는지 항상 확인하십시오. 때로는 구입한 화분의 구멍이 너무 작거나 플라스틱 조각으로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반드시 뚫거나 넓혀 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화분 바닥에 넣는 배수층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난석, 자갈, 깨진 벽돌 등을 사용하여 2층이 뿌리 주변에 물 고임을 막는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현대 농업기술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배수층의 실질적인 이점은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2층은 화분의 유효 공간을 차지할 뿐 아니라 물리법칙에 따라 오히려 흙과 배수층 경계면에 소위 과습구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닥에 난석을 까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흙 자체의 올바른 구성입니다. 흙은 물이 쉽게 통과할 뿐만 아니라 뿌리가 숨 쉴 수 있는 공기 주머니를 내부에 유지하도록 가볍고 통기성이 좋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본 상토에 펄라이트, 버미큘라이트, 굵은 모래, 코코넛칩, 나무 껍질 등의 배합토를 섞어줍니다. 식물의 종류에 따라 그 비율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다육식물의 경우 흙의 51.7%가 배합토로 이루어져야 하며 습한 환경을 좋아하는 칼라데아 같은 식물은 20-30% 정도가 적당합니다. 배수구멍이 잘 뚫린 화분에 올바르게 배합된 흙, 이것이 바로 과습을 막는 진정한 보장책입니다. 물을 주고 난 후 15분에서 20분 뒤에는 반드시 화분 받침에 고인 여분의 물을 전부 버려야 합니다. 식물을 물속에 계속 서 있게 두는 것은 가장 큰 실수 중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사람이 젖은 신발을 신고 계속 앉아 있도록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불편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매우 위험합니다. 지구상의 생명, 그리고 여러분의 화분 속 식물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엔진, 바로 빛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겨울철, 빛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지는데
이는 식물이 필요로 하는 물의 양과 직결됩니다. 아시다시피 물은 광합성의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빛이 많으면 광합성이 활발해지고 물이 필요하다. 빛이 적으면 광합성이 거의 멈추고 물이 필요 없다. 우리가 사는 위도에서는 겨울이 되면 동시에 두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합니다. 첫째, 낮의 길이가 급격히 짧아집니다. 여름에 해가 16시간 동안 비춘다면 12월에는 겨우 7, 8시간에 불과합니다. 둘째, 햇빛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태양이 지평선 가까이에 낮게 떠 있어서 그 빛이 더 두꺼운 대기층을 통과하며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잦은 흐린 날씨도 한몫하죠. 결과적으로 식물이 가장 밝은 남쪽 창문에서조차 여름보다 수십 배 적은 양의 빛을 받게 됩니다. 식물에게 이것은 작업 중지, 에너지 절약 모드로 전환이라는 직접적인 신호입니다. 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으니 당연히 성장할 수 없고 물도 흡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급격한 일조량 감소에 맞춰 물주기를 조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식물은 필연적으로 과습으로 죽게 됩니다. 뿌리가 여름에는 쉽게 처리했던 물의 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해결책은 모든 식물을 광원빛의 근원에 최대한 가깝게 옮기는 것입니다. 겨울에는 빛이 너무 많다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모든 초록색 반려식물들을 창가로 모으세요. 가장 밝은 남쪽 창문은 다육식물, 고무나무, 감귤류 같은 햇빛을 가장 좋아하는 식물에게 양보하세요. 동쪽과 서쪽 창문에는 방으늘을 견딜 수 있는 식물들을 놓을 수 있습니다. 북쪽 창문은 겨울 동안 자미오쿨카스나 아스피디스트라처럼 아주 강한 내음성, 그늘을 견디는 성질을 가진 식물에게나 적합합니다. 두 번째이자 겨울에 여러분의 식물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바로 인공 조명을 설치해주는 것입니다. 현대의 풀스펙트럼, 식물 생장 등 피토람프는 매우 효과적이고 경제적입니다. 식물 위에 설치하고 하루 12시간 정도 켜두는 10W 단순한 차가운 백색광 LED 정후만으로도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은 인공 조명이 있다면 식물은 깊은 휴면에 빠지지 않고 조금씩 광합성을 계속하며 물을 소비하게 됩니다. 이는 식물이 훨씬 건강하고 강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인공 조명을 사용한다면 어두운 구석에 있는 식물보다 물을 더 자주 주어야 합니다. 항상 이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기억하십시오. 빛이 많으면 물주기는 더 자주, 빛이 적으면 물주기는 더 드물게. 이것은 깨지지 않는 원칙입니다. 자, 이제 도시 아파트에서 겨울철 식물을 돌볼 때 마주치는 가장 큰 역설, 바로 중앙난방의 역설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겨울철 우리 집은 따뜻하고 때로는 덥기까지 하죠. 하지만 식물에게는 사막과 다름없는 환경이 조성됩니다. 난방이 시작되면 보일러나 히터는 실내 공기를 가차없이 건조하게 만듭니다. 상대 습도는 20~30%대까지 떨어지기도 합니다. 비교하자면 사람이 쾌적하게 느끼는 습도는 40~60%이며 대부분의 열대 식물에게 적절한 습도는 68~80%입니다. 우리는 식물에게 극도로 건조한 환경을 제공하는 셈이죠. 이런 환경에서 식물은 어떻게 될까요? 식물은 기공, 즉 미세한 구멍을 통해 수분을 활발하게 증발시키는데 이를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건조할수록 증발이 격렬해지고 식물은 물을 잃게 됩니다. 여기서 초보자들의 함정이 발생합니다.
건조한 공기 때문에 화분의 흙 표면이 금방 마르는 것을 보게 됐죠. 식물이 목마르다고 생각해서 물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을 잊으셨습니다. 겨울철 부족한 일조량 때문에 식물의 뿌리는 휴면 상태에 가깝다는 겁니다. 지상부는 건조함 때문에 수분을 왕성하게 잃어가지만 창가와 같이 차가운 흙 속에 있는 뿌리는 제대로 활동하지 못해 그 손실을 보충해 줄 수 없는 치명적인 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른 흙만 보고 계속 물을 줍니다. 결국 화분은 늪처럼 변하고 휴면 중인 뿌리는 과도한 습기 속에서 썩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식물은 공기의 건조함으로 고통받으면서 동시에 흙 속의 과도한 습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종합적이어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결과 마른 흙과 아니라 원인 건조한 공기와 싸워야 합니다. 식물 주변의 습도를 높여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정용 가습기입니다. 여러분의 초록 친구들 옆에 가습기를 놓아주세요. 분명 고마워할 겁니다. 더 간단한 방법도 있습니다. 화분을 젖은 마사토나 자갈을 담은 넓은 받침 위에 두기 단 화분 바닥이 물에 닿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따뜻한 물로 식물에 자주 분무하기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또는 식물들을 한데 모아 국소적인 습한 미세 기후를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식물을 난방기구의 직접적인 열기로부터 격리해야 합니다. 화분이 라디에이터 위에 있는 창가에 있다면 뜨거운 공기가 식물 쪽으로 바로 올라옵니다. 창틀에 스티로폼이나 두꺼운 보드를 깔아 열 차단막을 만들어주세요. 라디에이터에 전용 커버를 씌우거나 젖은 수건을 걸어두는 것도 좋습니다. 건조한 공기 문제를 해결하면 잎의 증산작용이 줄어들고 화분의 흙이 훨씬 느리게 마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겨울철에 적절한, 즉 드물게 물을 주는 방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식물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능력은 숙련된 원예가와 초보자를 구분짓는 핵심 기술입니다. 특히 과습 증상을 구별하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미 알고 있듯이 이 증상들이 교활하게 다른 문제들로 위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증상들을 항목별로 자세히 정리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봅시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확한 징후는 토양의 상태입니다. 화분 속 흙이 몇 주 동안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축축하고 단단하며 산성화된 상태라면 위험 신호입니다. 흙 표면에 녹색 이끼나 곰팡이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화분에서 불쾌한 늪지 냄새나 썩은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이는 뿌리가 썩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핵심 증상은 잎의 상태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혼란이 시작됩니다. 과습이 되면 잎이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노화나 영양분 부족으로 인한 황병화는 다릅니다. 흔히 아래쪽에 오래된 잎부터 노랗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잎들은 흙이 젖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 처지고 물렁물렁하며 수분을 많이 머금은 듯 탄력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잎이 시들었는데 흙은 젖어 있다면 이는 거의 100% 뿌리 문제의 징후입니다. 뿌리가 썩어서 잎으로 물을 끌어올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잎 끝이나 가장자리에 검거나 갈색의 어두운 반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는 뿌리 괴사로 인해 발생하는 조직의 괴사 네크로시스 현상입니다. 또 다른 특징적인 징후는 대규모 낙엽입니다. 식물은 생존을 위해 증산 면적을 줄이려고 오래된 잎뿐만 아니라 새 잎까지도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지표는 줄기와 목대입니다. 특히 자미오쿨카스, 드라세나
다육식물 등은 줄기의 밑동흙과 만나는 부분, 이 물렁해지고 수분을 머금은 것처럼 변하며 색이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눌러보았을 때 속이 비었거나 물컹한 죽 같은 느낌이 든다면 부패 과정이 이미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간접적인 징후는 버섯 파리입니다. 화분 주변에 작은 검은 날벌레, 버섯 파리, 스키아리드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 벌레들의 유충은 축축하고 썩어가는 유기물에서 번식합니다. 만약 식물 주변에 이 벌레들이 날아다닌다면 이는 여러분이 토양을 습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식물에서 이 증상들 중 두세 가지 이상이 발견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괜찮아지겠지 하며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아마도 응급처치를 위한 분갈이와 뿌리 점검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전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물을 너무 많이 준 과습 증상과 물이 부족한 건조 증상을 확실히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몇몇 외관상의 징후는 비슷해 보일 수 있어서 초보 식집사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곤 하죠. 그럼 지금부터 식물이 목마르다고 보내는 신호, 즉 물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징후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바로 화분 흙의 상태입니다. 물이 부족할 경우 화분 속 흙은 완전히 마르고 가벼워져서 심지어 화분 벽에서 떨어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손가락을 깊숙이 넣어보면 흙 깊은 곳까지 먼지처럼 푸석푸석하고 건조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과습 때 나는 곰팡이나 썩는 냄새는 전혀 나지 않겠죠. 두 번째이자 가장 특징적인 징후는 활력, 팽합의 상실입니다. 잎과 새로 나온 줄기들이 축 처지고 시들시들해지는데 마치 힘없이 귀를 늘어뜨린 것처럼 보입니다. 과습일 때처럼 노랗거나 물컹하지 않고 딱 축 늘어진 천 조각처럼 맥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는 세포 내부에 수분이 부족해서 내부 압력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증상은 해결하기가 가장 쉽습니다. 물을 주고 나면 보통 몇 시간 내에 다시 잎이 짱짱하게 회복됩니다. 특히 스파티필름이나 피토니아 같은 식물들을 보면 확연히 알 수 있습니다. 이 식물들은 건조함에 즉각적으로 반응했다가도 물을 주면 눈 깜짝할 사이에 활력을 되찾습니다. 세 번째 징후는 잎 외형의 변화입니다. 잎이 끝이나 가장자리가 마르기 시작하며 종이처럼 갈색으로 변하고 바스락거릴 정도로 건조해집니다. 이는 과습으로 인한 물컹하고 검은 반점과는 다릅니다. 또한 식물은 수분 증발 면적을 줄이기 위해 잎을 말아 올리기도 합니다. 마란타 같은 일부 식물들은 밤에 기도하는 모습처럼 잎을 접는데 극심한 건조 상태에서는 낮에도 잎을 완전히 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징후는 성장의 둔화 또는 완전한 정질입니다. 물이 없으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 재료가 부족하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전에 왕성하게 자라던 식물이 성장을 멈췄는데 흙까지 계속 말라 있다면 이는 명백한 수분 부족 신호입니다. 다섯 번째,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은 징후는 하엽 아래쪽 잎이 일해 황변과 낙엽입니다. 맞습니다. 과습일 때도 나타나는 현상이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건조함 때문에 잎이 떨어질 때는 먼저 노랗게 변한 후 완전히 메말라서 바삭바삭해진 뒤에야 떨어집니다. 식물이 어린 순을 위해 물을 아끼려고 스스로 오래된 잎을 말려서 버리는 것입니다. 반면 과습일 때는 잎이 아직 푸르거나 힘없이 노란 상태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헷갈릴 때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진단 도구는 바로 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잎이 축 처졌는데 흙이 말라 있다면 물을 주십시오. 하지만 잎이 축 처졌는데도 흙이 여전히 축축하다면 뿌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제 식물의 갈증과 질병을 구분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정말로 물을 줘야 한다는 확신이 들었으니 다음 질문은 어떻게 물을 주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네 번째 실수가 나타납니다. 바로 찔끔찔끔 주기, 즉 표면 관수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을 너무 많이 줄까봐 걱정한 나머지 화분에 물을 아주 조금만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50ml 정도만요. 이렇게 되면 물은 흙의 위쪽 2칠 3핀츠만 적실 뿐 화분 중간이나 아래쪽에 있는 주된 뿌리까지는 전혀 도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신중하게 물을 줬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식물에게 해를 입힌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런 방식으로 물을 주면 깊숙이 자리 잡은 뿌리는 수분을 얻지 못해서 가뭄으로 인해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규칙적으로 물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식물은 충분한 물을 얻지 못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약해지게 됩니다. 둘째, 식물은 생존하기 위해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수분이 있는 곳, 즉 흙의 가장 표면에만 뿌리를 내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 건조함과 온도 변화 모두에 매우 취약한 약하고 얕은 뿌리 시스템이 형성됩니다. 깊은 주뿌리는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규칙적인 표면 관수는 토양의 염분을 축적시킵니다. 수돗물에는 항상 미네랄염이 녹아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흙 전체가 충분히 젖도록 물을 흠뻑 주면 남아도는 물은 과도한 염분과 함께 배수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게 됩니다. 즉, 흙이 씻겨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을 조금씩만 주면 물은 표면에서 증발하고 모든 염분은 흙의 윗부분에 남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염분의 농도는 식물에게 독성이 될 정도로 높아집니다. 이를 토양의 염류화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은 이를 흙 표면이나 화분 벽에 하얗거나 붉은빛이 도는 침전물, 즉 소금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뿌리는 화학적 화상을 입고 물을 흡수하는 능력을 잃으며 말라 죽기 시작합니다. 식물은 시들어가는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규칙을 기억하십시오. 물주기는 드물지만 흠뻑 주어야 합니다. 매일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씩 주는 것보다 차라리 2주에 한 번을 주더라도 제대로 흠뻑 주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흠뻑 주기는 정확히 어떤 모습인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 식물에 적합한 표준 급수 기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흙 전체를 완전히 적시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의 핵심은 물을 줄 때마다 화분 속의 흙 전체가 위에서부터 바닥까지 균일하게 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물은 자유롭게 밖으로 흘러나와야 하죠. 이는 마치 폭우가 내린 후 흙을 촉촉하게 적시고 남은 물이 땅속 깊은 곳으로 빠져나가는 자연적인 과정을 모방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을 어떻게 단계별로 정확히 실천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전에 다뤘던 방법을 사용해서 식물에 정말 물이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두 번째, 실내 온도와 같은 미리 받아놓은 물을 준비합니다. 세 번째, 화분 표면 전체에 걸쳐 물을 천천히 그리고 균일하게 줍니다. 한 곳에만 물을 몰아주지 마세요. 주둥이가 긴 물뿌리개를 사용하여 물줄기를 잎 밑으로 흙에 직접 대고 흘려줍니다. 배수 구멍을 통해 물이 받침대로 활발하게 흘러나오는 것이
보일 때까지 계속 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화분 속 흙 전체가 완전히 젖었다는 신호입니다. 네 번째, 그리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기다립니다. 이 시간 동안 흙은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흡수하고 중력에 의해 생기는 모든 불필요한 과잉 수분은 아래로 빠져나갑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지난 후 받침대에 고인 물은 반드시 전부 버려야 합니다. 화분을 물속에 계속 담가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이 배수 구멍을 막아 뿌리로 가는 산소 공급을 차단하고 뿌리 썩음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이 가진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뿌리 윗부분뿐 아니라 전체 뿌리 시스템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 보장됩니다. 뿌리는 화분 전체 부피에 걸쳐 균일하게 발달하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흙 속에 쌓인 과도한 미네랄 염분을 씻어내는 기질 세척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는 흙이 염분으로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시켜줍니다. 셋째, 이 방식은 여러분을 더욱 신중하게 만듭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줄 수 없고 물이 완전히 흘러나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받침대의 물을 비워야 하므로 급수 습관에 규율이 생깁니다. 예외는 없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센트폴리아, 아프리칸 바이올렛, 글로시니아처럼 털이 난 잎에 물이 닿는 것을 싫어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물들에게는 다음에 이야기할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흙이 매우 느리게 마르는 거대한 화분이나 화단에 있는 식물에게는 이 방법을 아주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키우는 식물 컬렉션의 90%에게 이 흙 전체 흠뻑 적시기 방식은 올바르고 건강한 급수를 위한 골드 스탠더드입니다. 잎이나 생장점에 물이 닿는 걸 싫어하는 까다로운 식물들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아니면 뿌리가 너무 촘촘해서 위에서 물을 줘도 흙덩이 전체가 젖지 않고 물이 화분 벽을 타고 그냥 흘러내리는 식물들은요. 이런 경우를 위한 아주 좋은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저면 관수라는 방식, 즉 화분 받침대를 이용한 물주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식물의 부담이 적고 특히 특정 종류의 식물에게는 확실한 장점들이 많습니다. 작동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흙 위에 직접 물을 주는 대신 깊은 받침대나 물을 채운 용기에 화분째로 넣어주는 겁니다. 흙은 모세관 현상 덕분에 마치 스펀지처럼 배수 구멍을 통해 물을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흡수되는 거죠. 식물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물을 마시게 되는 원리입니다.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온의 깨끗한 물을 화분 높이의 4분의 1 정도까지 받침대에 채우세요. 그리고 화분을 그 안에 담가둡니다. 식물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 물을 마시도록 놔두십시오. 흙의 윗부분이 만져봤을 때 촉촉해지면 물주기가 완료된 겁니다. 이는 흙 전체에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었다는 뜻입니다. 물주기가 끝나면 화분을 물에서 꺼내 몇 분간 여분의 물이 빠지도록 기다린 후 원래 자리에 마른 받침대 위로 돌려놓으면 됩니다. 어떤 식물들에게 이 방법이 특히 좋을까요? 첫째, 이미 언급했던 아프리카 제비꽃 피알카, 스트랩토카르푸스, 시클라멘 같은 식물들입니다. 이 식물들의 생장점 중앙에 물이 고이면 썩을 수 있는데 저면 관수는 이 위험을 완전히 없애줍니다. 둘째, 잎이 너무 무성해서 잎을 적시지 않고는 흙에 물을 주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식물에게 좋습니다. 셋째, 극도로 말라버린 식물을 되살리는데 완벽합니다. 흙덩이가 완전히 마르면 수축하여 위에서 물을 줄 경우 물이 벽을 타고 흘러내리기만 하고 속은 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에 담그는 방식은 아무리 바싹 마른 흙이라도
전체에 고르게 수분이 흡수되도록 보장합니다. 넷째, 이 방법은 윗부분에 물을 줄 때 흔히 발생하는 흙 표면의 단단해짐, 즉 표층 밀도 증가 위험을 줄여줍니다. 단점은 무엇일까요? 저면 관수는 위에서 물을 주는 방식만큼 흙 속의 염류, 소금기를 효과적으로 씻어내지 못합니다. 오히려 염류가 물과 함께 위로 올라와 흙 표면에 쌓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몇 달에 한 번씩은 주기적으로 이 식물들에게도 샤워를 시켜주듯 위에서 물을 흠뻑 주어 염류를 씻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점을 제외하면 저면 관수는 세심한 가드너의 무기고에 있는 훌륭하고 안전하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에서 식물을 어디에 두느냐는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가장 위험하면서도 치명적인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차가운 창틀, 즉 창가입니다. 햇빛은 가장 잘 들어오는 곳이지만 동시에 위험성이 높은 구역이기도 하죠. 지금부터 창가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그 위험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뿌리 냉해, 즉 뿌리 시스템이 차갑게 식는 것입니다. 특히 오래된 집의 경우 창틀은 정말 차가울 수 있습니다. 돌이나 플라스틱 표면 온도가 바깥 기온보다 불과 몇 도만 높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화분이 이런 차가운 표면에 바로 닿아 있다면 화분 속 흙은 치명적인 온도까지 식게 됩니다. 뿌리가 차가워지면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흙 속에 물이 충분하더라도 낮은 온도에서는 뿌리털이 수분을 흡수하는 능력을 급격히 상실합니다. 결국 물은 있지만 식물이 물을 마시지 못하는 마치 과습과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이처럼 오랫동안 차갑고 축축한 흙에 방치되면 결국 뿌리가 썩어 식물이 죽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찬발 냉기에 민감한 열대지방 출신 식물들, 예를 들어 난초, 알로카시아, 마란타 같은 종류가 더욱 취약합니다. 이들에게 토양 온도가 16.18도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치명적인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이자 가장 쉬운 방법은 화분을 차가운 표면으로부터 격리하는 것입니다. 화분 아래에 열전도율이 낮은 재질의 받침대를 깔아주세요. 스티로폼 조각, 두꺼운 펠트, 나무 도막, 헌 잡지 더미, 혹은 코르크 전용 받침대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처럼 아주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화분 속 온도를 몇 도 이상 높여 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외풍, 즉 찬바람입니다. 비록 최신식 플라스틱 창문이라 하더라도 미세 환기를 위해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창틀 쪽으로 바로 쏟아집니다. 이는 연약한 열대 식물의 잎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잎이 냉해를 입어 반점이 생기거나 노랗게 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기를 할 때는 화분을 잠시 치워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는 창문을 위쪽으로만 젖혀 여는 방식, 즉 틸트 방식을 사용해서 찬 공기가 옆이 아닌 위쪽으로 빠져나가게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물주기입니다. 차가운 창틀에 놓인 식물은 따뜻한 방 안쪽에 있는 식물보다 흙이 마르는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이 점을 반드시 고려하여 물 주는 횟수를 더욱 뜸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차가운 창가에 있는 식물에게는 절대로 밤에 물을 주지 마십시오. 밤사이 흙의 온도는 더 내려가고 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운 물 속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겨울철에 물을 주는 가장 좋은 시간은 오전 중입니다. 그래야 해가 지기 전까지 식물이 수분을 어느 정도 흡수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겨울철 관리에 있어서 다섯 번째 흔하지만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여름철의 비료 공급 스케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료가
식물을 강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양식이자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활발한 생장기에는 물론 맞는 이야기죠. 하지만 식물이 휴면 상태에 들어가는 겨울에는 이 비료가 약이 아닌 독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유를 알아봅시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겨울에는 식물이 잠을 잡니다. 대사 활동이 극도로 느려지고 새로운 세포나 아이파 뿌리를 만들지 않습니다. 비료는 질소, 인, 칼륨 등의 농축된 무기염류 덩어리입니다. 식물은 활발하게 성장해야만 이 염류를 흡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잠자는 식물에게 비료를 주면 식물은 이를 이용하지 못합니다. 염류는 흙 속에 그대로 남아 축적되면서 화분 흙 속에 전체 소금물 농도를 높이게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삼투 현상의 역작용이 발생합니다. 삼투 현상이란 뿌리세포 안쪽의 염분 농도가 흙 속보다 높기 때문에 뿌리가 흙 속의 물을 빨아들이는 물리적 현상입니다. 물은 소금이 더 많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성질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겨울철에 과도하게 비료를 주면 흙 속의 염분 농도가 뿌리 세포 내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과정이 역전됩니다. 뿌리는 물을 흡수하는 대신 오히려 흙 속으로 물을 빼앗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식물은 뿌리 부분에 치명적인 화학적 화상을 입게 되고 흙이 축축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탈수로 인해 시들어 버립니다. 마치 소금이 고기나 생선에서 수분을 빼앗아 절이는 현상과 같습니다. 과다 시비의 증상은 토양 염류 집적 증상과 비슷합니다. 잎이 끝과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마르고 성장이 둔화되며 전반적으로 활력이 없어집니다. 그럼 규칙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식물에 대해 모든 비료 공급은 9월 말에서 10월 초에 중단해야 하며 새순이 돋고 식물이 깨어나는 3월 초까지 재개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외는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선인장, 개발 선인장, 포인세티아, 시클라멘처럼 겨울에 꽃을 피우는 식물들입니다. 이들은 꽃봉고리를 맺고 개화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므로 지지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개화용 비료를 사용해야 하며 제조사 권장량의 절반만 주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식물들에게는 엄격한 겨울 식단을 적용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잠자는 식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그저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이전에 물주기에 사용하는 물은 미리 받아두어 실내 온도와 맞춰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물 자체의 수질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식물이 취약한 겨울철에는 수질이 식물의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수돗물은 섬세한 식물의 뿌리채기에 결코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수돗물에는 식물에게 치명적인 두 가지 주된 적, 바로 염소와 경도 유발, 성분 샘물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염소는 정수장에서 물을 소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수돗물에 포함된 농도는 인간에게는 안전합니다. 하지만 식물, 특히 마란타, 칼라테아, 난초와 같은 민감한 종에게 염소는 독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염소는 토양 내에 유익한 미생물 활동을 억제하며 뿌리 잔터를 손상시켜 수분과 영양분 흡수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경도 유발 염류, 주로 칼슘염과 마그네슘염입니다. 경도가 높은 물로 물을 주면 토양이 점차 알칼리성으로 변하고, 즉 pH 수치가 높아집니다. 대부분의 실내 식물은 약산성 또는 중성 환경을 선호합니다. 알칼리성 토양에서는 식물이 여러 가지 중요한 미량 원소, 특히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엽맥 사이가 노랗게 변하고 엽맥만 녹색으로 남는 엽록소 결핍증, 클로로시스이 발생합니다.
토양에 충분한 영양분이 있더라도 식물은 굶주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칼슘과 마그네슘염은 흙에 축적되어 이전에 해로움에 대해 언급했던 토양의 염류 집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염류는 토양 표면과 화분 내벽에 보기 흉한 하얀 석회질 얼룩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주기가 드물고 흙을 씻어내는 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겨울에는 수질이 좋지 않은 물의 부정적인 영향이 더욱 커집니다. 물을 줄 때마다 화분에 새로운 유해 물질이 추가되어 축적되고 이는 식물을 천천히 중독시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며 좋은 물은 어디에서 구해야 할까요? 수돗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다루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무해하게 마실 수 있는 물이라도 우리의 반려식물에게는 항상 최선의 선택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말입니다. 물의 품질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식물 관리 기술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일입니다. 자, 이제 수돗물을 식물에게 주기 전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행히도 물을 더 안전하고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간단하고 쉬운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물 받아놓기입니다. 물을 물조리개, 양동이 또는 큰 통 같은 열린 용기에 담고 최소 24시간, 가능하다면 2-3일 동안 실온에 그대로 두세요. 이 기간 동안 두 가지 유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휘발성 염소 대부분이 날아갑니다. 둘째, 경도 샘물을 유발하는 일부 염류가 용기 바닥에 침전됩니다. 물을 줄 때는 침전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윗물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듯이 물의 온도도 식물에 적합한 실온으로 맞춰집니다. 물 받아놓기는 식물을 키울 때 반드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두 번째, 좀 더 발전된 방법은 역과 필터링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정수 필터, 정수기, 브리타 같은 필터 주전자 또는 싱크대 밑에 설치하는 시스템가 있다면 이 물을 식물에 사용하세요. 필터는 염소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경도 또한 부분적으로 낮춰줍니다. 이는 그냥 받아놓은 물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이온을 나트륨 이온으로 대체하는 이온 교환 수지 방식의 연수기 물은 사용하지 마십시오. 나트륨이 과도하게 많으면 식물에 해롭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많은 원예가들이 이상적이라고 꼽는 빗물 또는 눈 녹인 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은 본래 매우 연수이며 염소나 유해한 불순물이 전혀 없습니다. 겨울철에는 도로와 공업단지에서 멀리 떨어진 깨끗한 눈을 모아 집에서 녹인 다음 실온이 될 때까지 기다려서 사용하세요. 이는 식물에게 매우 훌륭하고 활력이 넘치는 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물을 끓이는 것입니다. 물을 끓이면 염소가 증발하고 경도 성분은 물때 형태로 침전되어 물이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이 방법의 단점은 유해 물질과 함께 뿌리 호흡에 중요한 용존 산소까지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끓인 물은 반드시 식혀서 사용해야 하며 산소를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한 용기에서 다른 용기로 여러 번 옮겨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산이나 구연산과 같은 소량의 산을 첨가하여 인위적으로 물을 연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자칫 잘못하면 식물에 해를 끼칠 수 있어 정확한 비율을 지켜야 하므로 숙련된 원예가를 위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 받아놓기와 필터링을 조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식물에 대해 잘 알고 조심한다고 해도 예상치 못한 문제는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휴가 중에 이웃에게 물을 맡겼는데
그분이 너무 열심히 주셨을 수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실수했을 수도 있죠. 만약 식물이 물을 너무 많이 먹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심각한 증상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황하지 않고 빠르게 대처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 번만 물을 과하게 줬고 배수와 흙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음 물 주기 전까지 흙이 완전히 마르도록 시간을 주세요. 흙의 윗부분을 조심스럽게 파서 공기순환, 즉 통기성을 좋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흙이 마르지 않고 악취가 나며 잎이 누렇게 변하는 등 지속적인 과습의 징후가 보인다면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식물에게 진정한 소생술입니다. 첫 번째 단계, 식물 꺼내기. 화분에서 식물을 즉시 꺼내세요. 화분 옆면을 조심스럽게 두드린 후 흙덩이를 뿌리째 통째로 빼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두 번째 단계, 뿌리 상태 확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진단 과정입니다. 뿌리에 묻은 젖은 흙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털어냅니다. 뿌리 자체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대부분의 건강한 뿌리는 밝은색, 즉 흰색, 노란빛 혹은 연한 갈색이며 탄력이 있고 단단합니다. 썩은 뿌리는 어둡고 갈색 또는 검은색이며 만지면 물렁하고 쉽게 끊어집니다. 심지어 죽처럼 변하며 특유의 불쾌한 냄새가 납니다. 세 번째 단계, 외과적 수술 날카롭고 소독된 도구, 즉 칼이나 가위 또는 전정 가위를 준비하여 썩은 뿌리와 죽은 뿌리를 건강한 조직이 나올 때까지 과감하게 잘라냅니다. 아깝다고 망설이지 마세요. 남아있는 작은 썩은 부위가 다시 퍼져 모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뿌리의 상당 부분을 잘라내야 했다면 남아있는 뿌리가 수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상부, 즉 가지나 잎이도 비례해서 잘라내어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 소독 및 건조 잘라낸 뿌리 단면에 숯 가루를 묻히거나 약한 살균제, 예를 들어 피토스포린 등의 용액을 처리하여 감염 확산을 막습니다. 뿌리가 드러난 상태로 한두 시간 정도 공기 중에서 말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섯 번째 단계, 분갈이 뿌리가 줄었기 때문에 이전 화분보다 약간 작은 새 화분을 준비합니다. 바닥에는 새 배수층, 즉 마사토나 난석 등을 깔아주는 것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새롭고 통기성이 좋고 배수가 잘 되는 흙을 사용해야 합니다. 절대 기존에 오염된 흙에 다시 심으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 수술 후 관리 분갈이 후에는 아주 소량만 물을 주되 뿌리 활착제, 예를 들어 루톤이나 지르콘 등을 섞어주면 회복에 더 좋습니다. 식물을 따뜻하고 밝은 곳에 두되 직사광선은 피해야 합니다. 비닐봉지를 씌워 온실 효과를 주거나 공중 습도를 높여주는 것도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이후 물 죽이는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만 하세요. 이 과정은 까다롭지만 사랑하는 식물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때가 많습니다. 저희는 겨울에 휴면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따르지 않는 식물들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식물들은 오히려 자연적인 개화 주기가 우리의 겨울철과 일치하는 종류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개발선인장, 흔히 크리스마스 선인장으로 불리죠. 포인세티아, 시클라멘, 아젤리아 같은 인기 식물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휴명이가 아니라 생애 주기 중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쓰는 개화기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 관리 방법이 일반 식물들과는 다릅니다. 당연히 휴면 중인 식물들처럼 물을 아껴서 줄 수는 없습니다. 풍성한 꽃봉꼬리를 맺고 개화를 유지하려면 훨씬 더 많은 수분과 영양분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고 물을 너무 과하게 주는 것 또한 위험합니다. 빛 부족이라는 겨울 환경의 영향으로 뿌리 시스템이 여름처럼 활발하게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황금 비율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이 식물들에게는 화분의 흙을 완전히 말리는 관리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흙은 항상 적당히 촉촉한 상태, 적습을 유지해야 하며 절대 젖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흙 전체가 완전히 마르는 것, 이 경우 꽃봉오리와 꽃이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 피해야 하고 화분 받침대에 물이 고이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겉흙 1.2cm가 마른 직후에 물을 자주, 하지만 소량씩 주는 것입니다.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흙의 상태를 확인하되 건조에 더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비료 공급에 대해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말한 규칙의 예외입니다. 꽃봉오리 시기부터 개화하는 내내 식물에게 꾸준히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개화를 담당하는 인-P과 칼륨-K의 함량이 높은 개화식물 전용 복합 비료를 사용하십시오. 잎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소 N, 성분은 이 시기에는 비중이 낮아야 합니다. 비료는 약 2-3주에 한 번 정도 주되 겨울 환경으로 인해 약해진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포장에 기재된 권장량의 절반만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물이 개화를 마치면 이제 비로소 자체적인 휴명기에 돌입합니다. 이때부터는 물주기를 급격히 줄이고 비료 공급을 완전히 멈추어 다음 시즌을 위해 충분히 휴식하고 에너지를 비축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각 식물 고유의 생애 주기를 정확히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식물 관리 전문가의 자세입니다. 난초, 특히 대중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호접란 팔레놉시스은 물 주는 방식이 흙에서 자라는 식물들과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다뤄볼 가치가 있습니다. 난초는 착생식물 에피파이트입니다. 자연에서는 나무 줄기에 붙어 자라며 뿌리는 공기 중의 습기를 흡수하고 열대성 소나기 후에는 빠르게 마르도록 적응되어 있죠. 이들은 지속적인 습기에 노출되는 것을 견디지 못하며 뿌리가 숨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난초의 겨울철 관리 역시 다른 식물과 마찬가지로 빛 부족으로 인해 물주기를 줄이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호접란만의 독특한 기준이 있습니다. 호접란에게 물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바로 뿌리의 색깔입니다. 뿌리가 선명한 녹색을 띠고 통통하면 수분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뿌리가 은백색 또는 칙칙한 회색으로 변했을 때, 그때가 바로 난초가 물을 마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겨울에는 집안 환경에 따라 이 건조 기간이 2주에서 길게는 4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달력에 의존하지 마세요. 오직 뿌리의 색깔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지표는 화분의 무게입니다. 건조한 배지, 바크, 나무 껍질과 담긴 플라스틱 화분은 거의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주고 나면 확연히 무거워집니다. 시간이 지나면 화분을 들어보는 것만으로 물 줄 때가 되었는지 판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물을 줘야 할까요? 물 뿌리개는 잊으세요. 난초에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저면 관수, 즉 담가주기입니다. 대야나 양동이 같은 용기에 따뜻하고 하루 정도 받아놓았거나 필터링된 물을 채우세요. 난초 화분을 물이 화분 끝까지 차오르도록 완전히 담가줍니다. 이 상태로 15분에서 30분 정도 그대로 둡니다. 이 시간 동안 바크와 뿌리는 필요한 만큼의 수분을 충분히 흡수합니다. 물에서 화분을 꺼낸 후 배수 구멍을 통해 남은 물이 완전히 빠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이 10분에서 15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물이 다 빠지면 화분을 받침대에 올려 원래 자리에 놓아줍니다.
절대로 화분 바닥이나 받침대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안 됩니다. 이는 뿌리가 순식간에 썩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물을 줄 때 물이 생장점 잎이 모여있는 중앙 부분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물이 들어갔다면 종이 휴지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썩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 난초가 꽃을 피우고 있지 않다면 비료 공급, 영양제는 중단합니다. 하지만 만약 꽃대를 올리거나 꽃이 피어 있는 상태라면 한 달에 한 번 난초 전용 비료를 매우 묽은 농도로 정량의 1/4 정도 공급해 줄 수 있습니다. 올바른 겨울철 물주기는 난초의 건강과 앞으로 풍성한 꽃을 피우기 위한 가장 확실한 비결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실내 식물에 대해 이야기해 왔는데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베란다나 테라스 혹은 집 입구에서 화분이나 컨테이너에 꽃과 관상용 관목들을 키우고 계십니다. 이 식물들은 겨울에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물을 줘야 할까요? 대답은 예입니다. 다만 아주 중요한 조건들이 따릅니다. 컨테이너 식물은 노지에 심은 식물보다 훨씬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화분 속에 적은 양의 흙은 정원의 흙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훨씬 깊게 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겨울철 이런 식물들에게 가장 큰 위험은 단순한 추위가 아니라 바로 생리적 건조, 생리적 가뭄입니다. 이는 흙 속에 물이 얼어 있지만 뿌리가 영하의 온도에서는 작동하지 못해 식물이 그 물을 흡수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동시에 상록수, 침엽수, 회양목, 해더 등들은 특히 햇볕이 강하고 바람 부는 날, 잎이나 바늘잎을 통해 계속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그 결과 식물은 서서히 말라 죽게 됩니다. 따라서 컨테이너 식물의 가을철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는 이른바 수분 충전 관수입니다. 늦가을,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컨테이너 화분을 아주 충분히 적셔 흙덩이가 완전히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합니다. 이는 식물이 겨울을 나는 데 도움이 될 수분, 비축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겨울에도 물을 줘야 할까요? 이는 전적으로 날씨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겨울 내내 안정적으로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어 화분 속 흙이 꽁꽁 얼어 있다면 물을 주는 것은 무의미하며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물은 얼음을 더할 뿐입니다. 하지만 겨울이 온화하여 며칠간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는 해빙기가 잦은 지역에서는 관수가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만약 컨테이너에 흙이 녹았고 건조하다면 반드시 식물에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이때 실내 온도의 물을 사용하여 하루 중 가장 따뜻한 시간에 관수하고 밤에 서리가 내리기 전에 물이 충분히 흡수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겨울을 대비한 컨테이너 자체의 준비도 매우 중요합니다. 뿌리 시스템이 얼어붙는 것을 막기 위해 반드시 보온 처리를 해야 합니다. 화분을 황마포, 삼배, 부직포, 에어캡 뽁뽁이 등으로 감싸거나 종이 상자에 넣고 마른 잎이나 톱밥으로 공간을 채울 수 있습니다. 또한 컨테이너 화분들을 함께 모아 바람을 막아주는 집 벽 가까이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를 잘 보온할수록 동파와 건조 피해를 덜 입게 됩니다. 이제 아파트와 베란다에서 벗어나 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원 식물, 특히 침엽수와 상록 화렵수, 로도덴드론, 마오니아 같은 외 겨울철 관수 문제는 많은 정원사들의 고민거리입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줄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화분 식물과 마찬가지로 이들에게 겨울철 가장 큰 위협은 추위동해가 아니라 건조, 즉 수분 부족입니다. 침엽수 잎이과 상록 화렵수 잎은 일 년 내내 수분을 증발시킵니다. 겨울에는 이 과정이 느려지긴 하지만 완전히 멈추지는 않습니다. 특히 2월에서 3월, 늦겨울에서 초봄의 수분 손실이 가장 활발합니다.
이때는 햇볕이 꽤 강하게 내리쬐기 시작하며 어두운 침엽수 잎을 데워 증발을 가속화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얼어붙은 땅 속에 갇혀 있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흔히 봄철 잎마름 또는 정확히는 겨울철 건조 피해라 불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잎이 노랗게 변하거나 갈색으로 변해 떨어져 버립니다. 심한 경우 식물이 고사하거나 관상 가치를 잃게 됩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바로 그 가을철 충분 관수가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10월에서 11월 본격적인 추위가 닥치기 직전에 모든 침엽수와 상록식물에 물을 흠뻑 주어야 합니다. 성목이나 관목 한 그루당 여러 양동이의 물을 부어 토양 깊숙이 적셔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겨울 내내 필요한 수분 비축량이 확보됩니다. 특히 올해 심은 지 얼마 안 되어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한 식물에게는 이러한 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가을철에 비가 적어 건조했을 경우에도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한겨울에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지역에서 눈이 쌓여 있다면 추가적인 관수는 필요 없습니다. 눈은 뿌리가 얼어 죽는 것을 막아주는 이상적인 덮개이며 봄에 녹으면서 서서히 토양에 수분을 공급해 줍니다. 문제는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첫째, 눈이 오지 않고 추위만 계속되는 겨울이거나 둘째, 영상 기온의 긴 겨울 해빙기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토양이 지나치게 건조해져 상록 식물들이 가뭄 피해를 입기 시작합니다. 만약 며칠 동안 영상 기온이 이어져 땅이 최소한 몇 센티미터라도 녹았고 오랫동안 강수량이 없었다면 물주기가 큰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토양이 더 깊이 녹아 뿌리가 수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미지근한 물, 뜨거운 물이 아닌 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겨울철 관수는 응급조치에 가깝지만 여러분이 아끼는 측백나무나 전나무를 봄철 고사 위기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 눈은 오지 않고 기온은 영상인 상태가 지속될 때 정원에 물을 줘야 할까요? 많은 지역에서 유럽형 겨울이라 불리는 이런 현상이 점점 흔해지고 있으며 정원사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답은 명확합니다. 물을 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눈 덮개가 없는 것은 정원에게 매우 불리한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두 가지 핵심적인 기능을 합니다. 첫째, 뿌리 시스템이 깊게 얼지 않도록 보호하는 단열재, 보온재 역할. 둘째, 식물에 필요한 수분 공급원 역할입니다. 눈이 없으면 땅은 찬바람과 서리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낮 기온이 영상 2도라고 해도 밤에는 영하 5도에서 10도까지 떨어져 흙의 표면층이 쉽게 얼어버립니다. 특히 눈이 없는 겨울에는 바람이 토양과 지상부 식물 모두를 극심하게 건조시킵니다. 위험에 처하는 것은 늘푸른 상록수뿐만이 아닙니다. 지표면에 뿌리가 가까이 있는 잔디밭, 다년생 화초, 어린 과일 나무와 관목 묘목 역시 위험에 노출됩니다. 만약 일주일 이상 비나 눈 없이 건조하고 바람 부는 날씨가 영상의 기온에서 계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물조리개나 호스를 들어야 합니다. 물을 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장 따뜻한 날을 선택하세요. 저녁에 기온이 내려가기 전에 물이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한낮에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둘째, 물의 양은 뿌리의 주된 활동 범위인 20을 30cm 깊이까지 흙을 충분히 적실 수 있을 정도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곱미터당 물 한 양동이에서 3양동이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어린 나무와 관목의 나무 밑동 주변 수관 하부과 침엽수, 그리고 철쭉류, 로도덴드론가 있는 구역에 집중적으로 물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을에 심은 마늘, 당근 같은 월동 채소와 튤립,
수선화 같은 다년생 구근류 화단에도 물을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들 역시 성공적인 겨울나기를 위해 수분이 필요합니다. 겨울철 따뜻한 날에 하는 이러한 물주기는 식물에 수분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토양의 열전도율을 높여줍니다. 습기가 있는 흙은 마른 흙보다 느리고 얕게 얼기 때문에 뿌리를 더욱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겨울철 따뜻한 날씨를 이용해 정원에 물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식물들은 분명 이 고마운 물 덕분에 건강하게 겨울을 날 것입니다. 식물 관리 분야에는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수많은 미신과 잘못된 정보가 존재합니다. 특히 겨울철 관리에 관한 가장 뿌리 깊은 오해 중 하나는 겨울에는 물을 줄 필요가 없고 그냥 분무만 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해는 겨울철 실내 공기가 매우 건조해서 습도를 높여줘야 한다는 올바른 전제에서 시작되지만 결론이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간 경우입니다. 자, 이 오해를 지금 바로 명확하게 바로잡아 봅시다. 잎에 물을 뿌려주는 분무와 흙에 물을 주는 관수 물주기는 기능이 완전히 다르고 절대 서로를 대체할 수 없는 별개의 과정입니다. 물주기, 즉 관수는 수분을 흡수하는 핵심 기관인 뿌리에 물을 공급하는 행위입니다. 식물은 뿌리를 통해 모든 생명 유지 활동, 세포의 팽감 유지, 그리고 영양분 이동에 필요한 물을 얻습니다. 흙 속에 물이 없다면 아무리 분무를 열심히 해도 식물은 결국 탈수로 죽게 됩니다. 반면에 분무는 잎이 주변의 공기 습도를 일시적으로 그리고 국소적으로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유익한데 분무는 식물이 기공을 통해 자체 수분을 덜 증발하게 돕고 건조한 공기를 좋아하는 응애거미 진드기 발생 위험을 낮춰주며 잎의 먼지를 씻어내 광합성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잎에 닿는 수분은 식물에게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식물의 기공은 물방울 형태의 수분을 흡수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무로는 식물에게 물을 먹일 수 없습니다. 물주기를 분무로 대체하려는 행위는 마치 사람에게 물 한 잔 대신 분무기로 물을 뿌려 목마름을 해소해 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겨울철 분무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만약 식물이 찬창가에 있다면 잎이 위에 물방울이 증발하면서 잎을 추가적으로 냉각시켜 과냉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이 잎겨드랑이나 생장점에 고여 있다면 썩은 물음병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분무 효과는 매우 짧습니다. 건조한 실내 공기에서 잎에 묻은 물은 11호분 안에 증발하고 습도는 다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겨울철 분무는 건조한 공기에 대처하는 유용한 위생 절차이자 방법 중 하나이지만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뿌리 관수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식물에게는 여전히 물을 주어야 하며 다만 이미 논의한 규칙에 따라 횟수를 줄여서 적절하게 주어야 합니다. 완벽한 물주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일부 식물 애호가들은 하이드로겔이나 다른 보습 첨가제 같은 최신 농업 기술에 눈을 돌립니다. 생각만 해도 대단합니다. 흙에 물을 과도하게 주면 남는 물을 흡수했다가 식물에게 서서히 방출하여 이상적인 수분 균형을 맞춰준다는 아이디어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실제 환경에서, 특히 겨울철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하이드로겔은 엄청난 양의 물을 흡수해 젤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고분자 화합물입니다. 주로 여름철 더위 속에서 물 주는 횟수를 줄이기 위해 조경용이나 대형 야외 화분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실내 식물, 특히 겨울철에 하이드로겔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결정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겨울철 식물 관리의 가장 큰 문제는 수분 부족이 아니라 오히려 과습과 토양 속 산소 부족입니다. 하이드로겔은 물을 붙잡아 두는 것 외에도
부풀면서 흙 속에 있는 모든 공기 구멍을 막아버립니다. 이는 통기성을 심각하게 저하시키고 뿌리가 말 그대로 숨을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물 소비량이 최소한인 겨울에는 화분 안에 항상 축축한 젤리가 존재하게 되면서 뿌리 썩음 근부병과 혐기성 박테리아가 번식하기 완벽한 환경을 만듭니다. 하이드로겔이 섞인 흙은 마르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설상가상으로 젤리 알갱이 자체는 수분을 어느 정도 잃었을지라도 주변 흙은 여전히 젖어 있을 수 있어 흙의 정확한 습도 상태를 판단하기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물주기 관리에 큰 혼란을 야기합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 하이드로겔 알갱이가 분해되어 끈적한 물질로 변하는데 이는 토양 구조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통기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흙의 보습력을 높이고 싶다면 천연 재료를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버미큘라이트 질석가 있습니다. 버미큘라이트는 물을 흡수하면서도 흙의 성질을 부드럽게 유지시키고 공기 흐름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코코넛 껍질, 코코피트이나 숯의 스파그넘 모스. 역시 보습 효과는 뛰어나지만 통기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재료들 역시 겨울에는 식물에 맞는 비율로 흙에 섞어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하이드로겔은 주로 노지나 여름철처럼 특정한 목적을 위한 도구입니다. 실내 식물의 겨울 관리에는 도움이 되기보다 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물주기에 대한 책임을 화학 첨가제에 떠넘기려 하지 마십시오. 최고의 도구는 여러분의 지식과 관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적절하고 통기성이 좋은 흙입니다. 겨울철 중앙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는 식물에게 가장 치명적인 적 중 하나입니다. 이 건조함을 해결하는 것은 올바른 겨울철 관리의 핵심이며 심지어 물 주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식물들을 위한 완벽하고 습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가습기 사용. 가장 효과적인 방법. 첫 번째,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가정용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초음파식 또는 가열식 가습기는 열대 식물에게 이상적인 습도인 60% 등을 자동으로 유지해 줄 수 있습니다. 식물이 가장 많은 방에 가습기를 설치해 보세요. 잎이 마르는 현상이 줄어들고 잎의 팽압터고르이 개선되며 전체적으로 훨씬 생기 넘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물 건강에 대한 최고의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습식 받침대 활용, 생활 속 방법. 가습기 구입이 부담스럽다면 생활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습식 받침대 페블 트레이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화분 받침대보다 넓고 깊은 트레이를 준비합니다. 여기에 굵은 마사토, 자갈, 수태, 이끼 혹은 펄라이트 같은 흡습성 소재를 깔아주세요. 물을 부을 때는 소재가 잠기되 표면 위로는 물이 올라오지 않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식물 화분을 올려둡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화분 밑바닥이 물에 닿지 않아야 뿌리가 썩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넓은 표면적에서 물이 지속적으로 증발하면서 식물 주변에 국지적인 습도 상승 효과를 만들어줍니다. 이 방법은 꾸준하고 효과적입니다. 3. 식물 군집 배치. 세 번째는 식물을 모아서 배치하는 군집화입니다. 식물을 집안 곳곳에 홀로 두기보다는 한데 모아 그룹으로 배치해보세요. 식물들은 스스로 잎을 통해 수분을 증발시키는 증산작용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서로 증발된 수분을 공유하며 주변 습도를 높이고 건조한 실내 환경 속에 작은 푸른 오아시스를 만들어냅니다. 4.
잎의 물 분무. 네 번째는 가장 간단하지만 효과가 짧은 방법인 잎에 물을 분무하는 것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듯이 분무는 물주기를 대체할 수는 없지만 일시적인 습도 상승과 잎이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미세한 분무기로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뿌려주세요. 1월 실내 분수 및 어항 활용. 다섯 번째는 실내 분수나 어항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물이 자연적으로 증발하는 원천이 되므로 실내 밑의 기후를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조합하여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열대 식물들이 본래의 서식지와 가장 가까운 환경에서 혹독한 겨울철 건조함을 훨씬 수월하게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따라오시면서 겉보기엔 단순해 보이는 겨울철 식물 물주기 문제를 깊이 있게 다뤄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그 뒤에는 과학적인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건강하고 잘 자라는 식물 컬렉션을 유지하는 비결이자 실망과 실패를 반복하지 않는 길입니다. 이제 핵심 내용들을 정리하고 가장 중요한 규칙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식물들이 휴명기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물 요구량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우리의 모토는 물을 덜 주는 것이 과하게 주는 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물 주는 스케줄은 잊어버리세요. 식물이 정말로 물을 달라고 요청할 때만 물을 줘야 합니다. 흙의 습도를 손가락이나 꼬챙이 혹은 화분 무게를 들어보는 방식으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이것이 여러분이 갖춰야 할 핵심 기술입니다. 세 번째, 물주기는 횟수는 적게, 대신 충분히 해줘야 합니다. 화분 전체의 흙이 흠뻑 젖도록 충분히 준 다음 반드시 화분 받침대에 고인 물은 즉시 버려야 합니다. 네 번째, 개별 식물의 특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육식물은 겨울에 거의 물을 주지 않고 열대식물은 흙이 완전히 마른 후에 꽃이 피는 식물들은 적당한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과가 아닌 원인에 집중하세요. 건조한 공기 때문에 뿌리가 젖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공중 습도를 높여주세요. 그리고 물의 질, 배수 상태, 그리고 창가에서의 적절한 위치 선정 또한 잊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것은 여러분의 초록색 반려식물들에게 습관과 관심을 쏟는 문제입니다. 식물들은 살아있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 신호를 읽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길지만 유익했을 거라고 믿는 이번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새로운 정보를 얻으셨다면 꼭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이 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저지른 겨울철 식물 관리 중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었나요? 아니면 혹시 자신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통해 함께 배워봅시다.